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경계선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주는 우리 이제 디렉터가 조금 이렇게 집안에 무슨 수술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주를 빠졌고요. 이번 주는 새로운 챕터를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의존성 성격 장애를 비롯한 C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B군 성격 장애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언스테이블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과도한 특별함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힘이나 뭐 인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C군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줘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안과 두려움, 위축,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제 내용은 의존성 성격이라는 성격이에요. 다른 성격들은 되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편집성이라든지 경계선 성격들은 수도 없이 많은 연구와 논문과 이런 어떤 치료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의외로 C군 성격 중에서 의존성은 정말이지 연구도 덜 돼 있고 또 관심도 적게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곁에 의존성 성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의존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별로 문제를 안 삼을 거고요. 여러분 주위에 의존적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순한 사람. 조금 수능적이고 조용하고 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되게 잘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의존성 성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덜 야기시킨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이 됐네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내 상담실에 오셨는데 그분은 6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 남편이 이제 70대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은 70대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히 우울해지고 그 삶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검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검사를 했는데 그때 지능검사 해서 IQ가 나왔는데 그분 IQ가 140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40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셨고 IQ는 140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직장 생활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고 일생 동안 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발하거나 뭘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은 이분이 의존성 성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높은 지능과 좋은 학력과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도 일생 동안 직업을 갖지 않고 살아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의존성 때문이에요. 이 의존성들은 자신의 일생을 자기가 어떻게 산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관계나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삶의 리더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되게 그 사람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결정해줘. 당신이 어떻게 당신 다음 학기에 뭐 어디 한번 다녀볼 거야? 뭐 문화센터라도 가볼 거야? 운동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할까? 한번 다녀봐. 그럼 다녀요. 그냥 이렇게 떠다 밀어야 하는 거죠. 만일에 그러지 않고 이 의존하는 사람, 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가라고 안 하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조금만 줘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안 해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기보다는 본인이 통제당하고요. 늘 그들의 결정을 바라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능력도 있고요, 또 직업도 있고 그렇게 하신 분도 의존성인 분들은 또 굉장히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그때 그분이 60대 중반이었는데 참 그 일생이 물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일 안 하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뭔가를 해 나갈 때 정말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꽃피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생 동안 의존적인 생각과 의존적인 성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의존의 대상이던 남편이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무슨 이 향방을 잃은 그냥 그 떠다니는 배처럼 마음은 무너지고 우울이 굉장히 많아지고 적응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의존적인 분은 그분은 그 조그만 센터의 센터장도 하시고 이렇게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랬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있는 온갖 서류와 은행 일과 이런 것을 하나도 몰라요. 이분이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도 잘 가는데 그런 어떤 집안의 재산 내역, 뭐 서류, 등기, 뭐 대출, 또 세금 모든 거를 다 남편이 다 해요. 자기는 몰라요. 이것도 의존성이 지니는 어떤 한 측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는 자기의 능력 그리고 사람이 그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처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어떤 우울이냐면요. 이렇게 보통 우울한 사람은 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울이 나타나는 양상을 봤더니 어떻게 우울이 오냐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 성격이다. 그러면은 되게 순하고 무난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의 삶이나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이 어쩌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손 잡고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누군가가 나의 어떤 줄을 붙잡아서 내가 이 줄에 의존해서 산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안정감을 더 느낄까요? 당연히 전자죠. 이 기대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군가에 의존해 있는 사람의
그 의존자가 만족을 시켜주지 않을 때의 실망감, 그리고 두려움,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그 의존을 하는 것이 되게 옳고 마땅하고 잘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닐 때 의존적인 성도가 목사님에게는 제일 좋은 성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고 리더, 목사님, 내가 신에게 순종하듯이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더 병리적으로 더 의존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남편에게 의존할 때도 똑같죠. 이 남편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남편도 의존하고 싶고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은행일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남편을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여자는 뭐 남편을 삼동지도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아버지를 따르고 두 번째는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의존하는 여성상을 유교에서는 만들어 놓고 그 여성이 굉장히 훌륭한 여성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여자들의 뼛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거나 내가 결정해서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나서면 죄를 짓는 듯한, 그리고 나를 내 의존의 그 대상인 리더에게 사랑을 못 받고 뭔가 떨구어질 것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 나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의존의 대상인 그 사람도 버거울 수도 있고,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의견이 나눠져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게 안 돼서 집안 일이다, 뭐 교회 일이다, 어떤 단체의 일이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 거고, 어떤 단체든지 적절하게 의존하지만 적절하게 견제하고 서로의 의견들이 독립적으로 세워져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튼튼하거든요. 의존적인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그 의존의 대상이 부패하기 쉽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 의존성은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여성들이 조금 더, 요즘 이제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직도 의존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나눠볼게요.